자, 네 번째 핫키워드 수시 영역의 변화. 이거는 변화라고 보기에는 진화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숨어있는 수시 전략, 나만의 맞춤 전략. 이거는 간단해요, 사실은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3, 4년 전, 4, 5년만 하더라도 수시 비율과 정시 비율을 한번 기준 잡아볼게요. 요 부분이 수시 부분이에요. 수시. 요 부분이 정시. 한때는 22%대까지밖에 안 내려갔어요. 정시 비율 100명 중에 22명 뽑았대. 그리고 78명은 수시로 뽑았대. 이건 전국의 196개 대학을 평균치 낸 거예요. 그런데 교과 전형으로 42명을 뽑았대. 종합 전형으로 25명을 뽑았대. 논술 전형으로 3명 반, 4명 정도 뽑았대. 특기자 전형, 실기 전형, 이거는 이제 은미체 애들이죠. 5명, 6명 정도를 뽑았대. 그리고 나머지 정시로, 수능으로 22명을 뽑았대. 요게 3, 4년, 4, 5년 전 데이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교과 전형이 뭘 의미하죠? 내신 기반의 무엇을 본다? 수능 최저를 본다. 맞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부 타령하는 그 영역이 바로 수능,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시 영역으로 보기보다는 사실은 정시 영역으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예, 대부분의 아이들,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 중간 계층에 있는 아이들, 2, 3, 4, 5등급 아이들한테 하나의 혜택과도 같은 전형 요소예요. 예,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에서 보면은 약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건 전국 196개 대학의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위 계층의 11개 대학은 대체 어떻게 선발하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상위 계층에 있는 11개 대학은 6명밖에 안 뽑아요. 6.2%. 학생부 종합전형은 42명 평균, 전국 평균은 42%인데 6%확 떨어졌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25% 정도 됐는데 이것이 43%대까지 훅 올라가요. 논술 전형은 3.5%에서 12.6%로 확 올라가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건 뭘 의미할까? 이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를 다해야죠. 우리 학교 좋은 학교야. 그래서 목표 있는 아이들, 꿈이 있는 아이들, 자기 꿈, 자기 진로, 자기 직업에 대한 확실한 목표와 기준이 갖고 있는 전공 적합한 아이들을 뽑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과 전형을 작게 뽑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좋은 대학, 센 대학의 이 6%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누굴까? 이거는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특목고 다니는 아이들 중에 2등급 정도 수준의 아이들, 최대 3등급 정도의 수준의 아이들을 이쪽에서 뽑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고 아이들이 교과 전형으로 좋은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언감생생입니다. 언감생심. 예.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둬야 될까? 고교학점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가 바로 요 지점 아닐까요? 요 지점 아닐까요? 요 지점 아닐까요?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그렇다면 4, 5년 전 데이터지만 43%, 12%, 6%, 그럼 18에다가 43이니까 50, 62%. 약 62% 정도, 62% 정도가 전공 적합한 아이들을 뽑는 고교학점제의 적용 대상, 적용 집중 지역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성적이 조금은 들락날락거리더라도 진로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가능하다면 이쪽으로 일단은 준비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전략이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를 버리고 곧바로 나 수능 준비할 거야 라고 한다면 수능 준비하는데 굳이 특목고를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고 일반고를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내 공부하는데. 그래서 사회성이 그렇게 발달이 안 돼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주도력이 강력한 아이들 중에 사회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애기들, 일부 아이들만 검정고시 대비해도 상관은 없구나 라고 합리적으로 저희가 좀 제시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좋은 대학교 갔어 막 이런 소문 듣고 나도 우리 아이도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고민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의 유형, 달란트라고 하는 그 유형과 적성 영역을 먼저 파악하지 않으면 학습 전략, 맞춤식 전략, 유형별 맞춤식 학습 전략,
공부 전략, 입시 전략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제가 단언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숨어있는 입시 전략과 나만의 맞춤 입시 전략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여기에 이제 그 실기 부분은 빠졌지만 뺐습니다. 자, 보세요. 학종에서는 내신과 생기부라고 한 걸 보죠.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과 수능 최저를 보죠. 논술 전형은 3%대에서 좋은 대학들은 12%대까지 확장시키고 있죠. 자, 논술 전형부터 보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앞으로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이건 당연히 늘어날 거예요. 당연히 늘어날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 아주 당연한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논술을 준비하는 애들은 대체 누굴까요? 입시에 대한 부분, 공부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은 내 논리가 확실한 애들이에요. 내 논리. 내 공부가 된 아이들. 내 공부가 되고 있는 애들. 진로 기반으로. 진로 기반에 내 공부가 되는 아이들, 근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이 대비하는 사실은 전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20대 1, 30대 1 경쟁률은 되게 높지만 실질 경쟁률은 일반 대학, 일반 모든 전공 입시 경쟁률하고 사실은 다르진 않아요. 한 2대 1, 3대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나머지 애들은 혹시나 해서 들어오는 애들이 대부분이거든. 그래서 논술 전형도 한번 우리 아이가 진로가 확실해. 자기 논리가 확실해. 독서활동, 책 읽는 능력 상당히 제법 괜찮아. 그런다면 글로 쓰는 능력도 제법 있네. 그렇다면 논술 전형도 상당히 좋은 입시 전략 중에 키워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과 전형의 내신과 대학별 수능 최저는 강화될 것이다. 이거는 이 또한 아주 당연한 현상이에요. 수능에서 9등급 체계로 해서 수능 그 킬러 문항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중킬러 문제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 서열, 순서는 매겨있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자칫 잘못해버리면은 2등급과 3등급 아이들이 몰리는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수능 최저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커트를 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능 최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내신과 생기부만 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변별을 해야 되는데 변별할 때 마지막 파이널이 대부분 면접입니다. 면접. 네. 생기부는 라이팅 부분이라고 표현한다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킹, 구술 영역이잖아요. 논술과 구술, 즉 그래서 이 부분을 표현력이라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력이 강력하지 않으면 말하는 능력, 글로 쓰는 능력 강력하지 않으면 여기서도 약간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해 보이는 듯한 느낌 같은 느낌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 초등부 자녀를 둔 어머님들 특히나 강조합니다.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누누이 강조합니다. 국영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책 읽기 능력입니다. 책을 읽을 줄 알아야 언어력이 생깁니다. 언어력이라고 하는 것은 독서력과 독해력, 어휘력을 의미합니다. 저는 표현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표현력은 마지막, 기초 역량 중에 마지막 단계예요. 표현력은 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표현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뭐냐고요? 첫 번째, 독서력이죠. 글을 읽어내고 글을 얼마나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 힘이 없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이 독서력을 기반으로 독해력, 적용하는 힘이 생겨야 돼요. 끊임없이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뭐 이거 시험 보고 나면 꼭 이거 아닌데 틀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물어보면 대부분 또 설명이 안 돼요. 말로 설명이 안 나와요. 머릿속에 맹뱅뱅뱅 도는 거야. 그런데 말로 안 나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모든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이 또한 표현력의 문제예요. 이 표현력 때문에 독서력과 독해력 기반이 안 잡히면 큰일 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휘력은 대체 뭐냐? 이 어휘력이 성적을 좌우지우지하는 영역이에요. 독서력과 독해력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이라고 한다면 어휘력은 성적을 좌지우지하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수학 어휘는 좋아서 수학은 잘해. 그래서 수학을 암기하지 않아. 수학은 철저하게 이해하는 영역이야.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는 비법은 암기하는 영역을 최소화시키면 돼요. 네. 암기하는 영역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그만큼 어휘력이 다채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학 어휘만 발달되어 있으면 수학 영재, 수학 천재처럼 보이지만 나머지 과목들은 다 재미없어하고 힘들어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암기하려고 하는 애씀을 가져요. 여러분들도 이 경험을 해보셨고요.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접하기 싫어하는 모든 것들은 외우려고 해버려요. 그런데 외운다라고 하는 것은 금세 까먹는 단기 기억에 준하지 않아요. 자주 까먹기 때문에 자주 반복하래요. 이것은 훈련이 아니죠. 여러분들, 저는 손흥민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를 요즘에 참 예를 많이 들읍니다. 손흥민이가 훈련량이 부족합니까? 일반 프로 축구 선수들과 비교를 했을 때 훈련량은 동일할 거예요. 그런데 왜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일반 프로 축구 선수의 레벨을 뛰어넘는 월드 클래스 수준의 선수가 됐을까요? 이것은 결국엔 집중력입니다. 몰입 능력입니다. 이 집중 능력과 몰입 능력은 내가 어떠한 기준, 목표가 있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 현상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을 훈련하더라도 흡입되고 흡수되는 강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 집 아이는 왜 2시간 공부했고 우리 아이는 10시간을 공부했는데 이렇게 또 차이가 나지? 같은 2시간 쓰면 따라가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 아이는 10시간을 하는 거야. 이것은 학습 효율성의 문제인 거죠. 맞죠? 이 효율성이 바로 몰입 능력과 집중 능력을 의미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 집중 능력과 몰입 능력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목표, 기준.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있는 아이들, 기준이 있는 아이들, 애나 어른이나 목표의식, 목적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은 정말 집중력 타고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요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리를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요리 좋아해요. 그래서 백종원이가 하는 얘기들을 저는 영상이 됐든 음성이 됐든 레시피가 됐든 글과 말과 글 어떠한 거든지 저는 흡수할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심지어 재료가 한두 개가 없더라도 그 사람이 얘기하는 요리를 저는 만들어낼 수 있는 응용력까지 생겨나요. 그런데 요리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백종원의 음성과 말과 글이 들어올까요? 잘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반복적으로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실행을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은 요리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요리를 했을 때 몇 시간씩 걸리는 이유가 그 이유인 겁니다. 그것은 훈련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목적과 목표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과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수치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은 독서력과 독해력이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성적, 수치적인 증명을 해야 된다면 어휘력 영역이 확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수학 어휘, 과학 어휘, 국어 어휘, 영어 어휘, 사회 어휘 전방위로 넓혀져야 된다. 이 전방위로 넓히는 것은 고등학교 때 갑자기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언제까지 만들어져야 되느냐? 제가 단언컨대 늦어도 중1 때까지예요. 중1 때까지 안 만들어지면 중2 때서부터는 그만큼 더뎌져요. 1시간이면 할 수 있는 거를 2시간, 3시간, 4시간이 걸려요. 그만큼 힘들어져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현장 코칭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제가 경험한 통계에 의하자면 이 중1 안쪽으로 독서력과 독해력, 어휘력이 준비가 안 된 아이들은 중2 때서부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극강으로 올라가는 그 스피드, 속도감 이것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반비례해져요. 상당히 안타까워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접하고 계신 초등부 자녀를 둔 어머님들이라면 더더욱이 특히나 이 독서력, 독해력, 어휘력 이 부분에 목숨 거셔야 돼요. 이것이 준비가 된 상태라면 신문을 읽을 수가 있어요.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비문학 영역이에요. 비문학 영역. 어휘력이라고 하는 영역이 문학과 문학 어휘와 비문학 어휘로 나눠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비문학 어휘가 상당히 넓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넓어져. 왜? 독서력, 독해력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어휘력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을 못 읽고 교과서를 못 읽어내는 거예요. 신문을 못 읽고 교과서를 못 읽어내다 보니까 무엇이 안 돼? 예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공부 비법 중에 또 하나. 첫 번째 공부 비법, 암기 영역을 최소화시켜라. 두 번째 비법, 예습을 해라. 예습하는 시간을 확보해라.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예습을 하든가요? 예습이 안 되잖아요.
예습이 안 되는 이유는 뭐다? 독서력과 독해력, 어휘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난감한 거야. 그런데 열심히 하래. 그러니까 앉아는 있는 거야. 그것이 학교 수업이나 학원 수업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머님들, 이 강의 접하고 계신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책을 강요하게끔 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책서부터 읽는 게 맞고요. 심지어 내가 어떠한 진로, 목표가 있는 아이들이라면 그 진로에 기반한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읽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진로 독서예요. 이 진로 독서로 진입하는 순간서부터는 제가 장담합니다. 영재성은 그때서부터 보여져요. 왜? 간단하죠. 나이가 목표가 있거든. 그 목표에 합당한 집중을 하고 있거든. 몰입을 하고 있거든. 이 집중과 몰입을 어떠한 식으로 하느냐? 관찰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탐구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더 진지하게, 더 깊이 있게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관찰력, 탐구력, 연구력이 보여지면 이 아이는 공부를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어려운 얘기 저는 간단하게 풀어드린 것 뿐입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 영상 몇 번 반복해서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독서력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독해력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어휘력은 어떻게 확장시켜야 돼요? 네, 그것은 제 강의를 그 영역에, 그 섹션에 해당하는 강의를 몇 번을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네, 여기저기에 정말 제가 이런 거 많이 공유해놨으니까 이거는 찾아보셔야 돼요. 아니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 주변에 독서 논술학원 있죠? 독서 논술학원 같은 경우 정말 자주 보내셔야 돼요. 이상하게 중학교 1학년 되면 독서 토론 논술 이런 쪽에 손 띄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예. 늦어도 중3, 고1 때까지는 독서 토론 논술학원 꼭 보내세요. 네. 특히나 오늘 우리 참여하신 분들 중에 우리 정다인 코치님, 김해 정다인 코치님 같은 분들이 독서 토론 논술 쪽에서의 독서력, 어휘력, 독서력, 독해력, 어휘력, 표현력 이쪽 전문가분이시잖아요.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이렇게 기초 역량을 잡아주는, 밸런스 잡는 전문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한테 꼭 의뢰하시고 오랫동안 소통하시고 으쌰으쌰 하시면 됩니다. 네. 꼭입니다. 네. 맞춤 입시 전략이요. 목표 대학 기준이 대부분 빨리 잡혀야죠. 영재성은 아까 언제 잡힌다 그랬죠? 목적의식, 목표의식, 즉 진로가 확실해지는 그 순간서부터 영재성이 보여준다 그랬죠? 영재성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진학에 대한 기준, 로드맵, 진학 로드맵이 명확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나는 이 정도 수준의 대학과 이 정도 수준의 대학에 이 정도 전공을 나는 결정할 거야. 목표로 할 거야. 이 기준이 언제 생겨야 되느냐? 특목고를 준비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중1, 2, 3 때 기준이 잡혀요. 중3 때도 안 잡혀. 중1, 2 때 대부분은 확정하고 가. 근데 특목고를 준비하지 않는 대부분의 아이들, 약 80%에서 90%의 아이들은 이 기준이 없어요. 왜? 진로가 명확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거든. 진로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느슨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갑자기 같이 느슨한 거예요. 이 부분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응?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기부 관리 집중하셔야 돼요. 생기부 관리가 뭐라 그랬어요? 과정 중심의 평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로 탐구 활동, 그리고 특히나 이제 주제 탐구 보고서로 이제 확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꿀팁이지만, 우리 아이가 진로가 확실해요. 특목고 대비할 거예요. 라고 하는 아이들, 제가 현장에서 코칭하는 아이들,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동안 최소한 50개에서 약 많게는 100개까지의 주제 탐구 보고서를 활동을 해요. 예. 주제는 간단하게 결정해요. 신문 읽다가 관심 있는 그 섹션, 그 기사를 토대로 해서 주제를 뽑아내고 그 뽑아낸 주제를 토대로 해서 내 생각들을 정리하죠. 내 생각, 주제 탐구 보고서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팩트 정리가 아니에요. 팩트는 아주 짧게, 그리고 비판은 아주 많게. 근데 그 비판이 그냥 단순한 내 생각의 정리가 아니라 근거 있는 내 생각. 이 근거 있는 부분을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표현하느냐, 이게 이제 주제탐구 보고서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탐구 보고서 쓰는 연습 기필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초등부 자녀를 둔 어머님들이라면
엄청나게 액티비티 하는 그 훈련은 가져야 됩니다.